89페이지 지상권이 나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죠. 용익물권이란 타인, 부동산, 그러니까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 남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걸 용익물권이란다. 자,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용익물권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임대차처럼 계약 관계에서 사용, 수익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중에 용익물권은 아예 타인 물건에서 물권이란 권리를 갖고 직접 사용하는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지상권이란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땅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따로 존재하죠. 자, 이때 보통은 땅에 대한 소유권자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게 원칙이죠. 보통. 그래서 내 땅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가 태반일 테니까. 그런데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남의 땅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마련된 게 지상권이에요. 지금 의뢰 입장에서 보면요, 땅에 대해서 소유권은 없단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땅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련된 게 지상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권은 뜻이요, 간단해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다만 목적이 제한돼 있어요. 그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이걸 지상권이라 한다. 이걸 싸잡아서 지상물 이렇게 불러요. 건물이 뭔지 아실 거고요. 나무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공작물은 뭐냐? 쉽게 말하면 주차 타워 같은 거. 기계식 주차할 때 그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건물 아니죠. 나무 아니죠. 전부 다 그냥 지상물, 공작물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걸 지상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특징이 나와 있죠. 남의 땅에 대한 권리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사용하는 권리니까 이때 지상물은 건물, 공작물, 수목까지니까 당연히 경작 목적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경작을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이게 두 번째 게.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다. 뭐 당연하죠. 사용, 수익 이렇게 되죠. 여기서 조심할 거 3번의 반가로 2번.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한다고. 당연하죠. 을이 갑수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하고 일단 계약을 하고 지상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짓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반가로 2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3번. 이때 을이 만약에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죠. 별개의 권리잖아요. 그죠? 다만 을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갑수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죠. 이게 수단이고,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목적이고 나머지 권리가 수단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목적인 권리를 주된 권리, 수단인 권리를 종된 권리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권리가 목적이고 또 하나의 권리가 수단의 관계가 있을 때 각각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권리는 별개의 권리다. 자, 네 번째, 땅 사용료를 지료라고 하는데요. 이 지료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아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냥 써, 땅. 그럼 무상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땅 소유자가 그냥 쓰라는데. 그래서 결국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더라. 결국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 남의 땅이 객체가 될 것이고요. 이 땅은 일필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당연히 일부일 수도 있게 됩니다. 갑수의 땅이 10,000평인데 을이 한 1,000평 정도만 필요해. 그럼 10,000평 중 일부 1,000평에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뜻이고 지상권의 특징이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두 가지. 뭐에 의한 취득?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지상권은요,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웬만하면 자기 땅에 지상권을 설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법률 행위, 즉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을 통한 취득보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뭐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요.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죠. 지상권도 부동산 물권이고 계약은 법률 행위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법률 행위한 지상권 취득이란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등기에 의한 취득이 될 거예요. 그죠? 네. 자, 문제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건데요.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것 중에서 뭐 상속 등을 통한 취득은 당연하니까 이 법정지상권이란 것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 관습법에 의한 게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요놈하고 요놈은 말 그대로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특히 관습법에 의한 건 대법원이 인정한 대법원이 인정하는 건데 법정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든 공통적으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땅만 을에게 경매가 됐어요. 건물만.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로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을은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무단 건물이 돼버려요. 무단 건물은 어떻게 되죠? 철거가 되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별도로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이 건물은 무단 건물로서 철거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그런 경우 중에서 특별하게 건물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철거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강제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법정상권이랍니다. 관습법은 이제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고. 자, 법정상권은 민법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법정상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해 봅니다. 거기 밑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보면 366조가 있습니다. 366조. 자, 이런 거예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예요.
그런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땅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니다.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자, 저당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대가에서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죠. 자,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땅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자, 이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저당권과 건물 저당권도 별개의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얘는 이 땅을 경매 넣는단 말이죠. 그걸 저당권 실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만 경락이 되는, 땅만.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죠?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 366조 법정상권이에요. 자,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 366조를 보세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숨어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첫째,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 그런데 지금 조문은 요것만 딱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두 개는 어디로 가고. 그래서 366조 법정사건을 나중에 판단할 때 조문에서 생략을 해놓은 앞에 거 두 개. 이거를 자꾸 생각을 까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오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이 인정해주는 지상권을 말하는데 그중에 366조 법정상권이란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일단 동일한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우리 민법이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런 걸 366조 법정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366조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려면 다시 한번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우리 저당권을 취득할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 갑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갖고 있어요. 나대지. 그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자, 을이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어.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빌린 돈으로 건물을 지어. 이렇게. 갑이. 그런데 건물이 분양이 안 돼서 대출을 못 갚아. 그럼 얘는 땅을 경매 넣겠지요? 그죠? 땅을 경매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이 병한테 넘어가죠? 그럼 이것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법정사건 인정이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가 이 앞에 이 두 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될 때 건물이 없었단 말이죠.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설령 토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종류,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법률 규정에 대한 취득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더라. 이 법정 사건이 뭔지 그것만 366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기본 뼈대인데요. 제가 아까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남의 물건에 물건을 취득해갖고 사용하는 관계가 있고, 임대처럼 계약 관계에 기초해서 사용하는 관계가 있고, 그런데 남의 물건에 물건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서 사용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하든, 남의 물건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당연히 사용 기간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내 물건을 사용할 때는 사용 기간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의 물건을 사용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가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이걸 존속기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약기간을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존속기간.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재계약의 문제. 그죠?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인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재계약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갱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민법에는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나 임대차 계약 관계에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총 5군데 나와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총 5군데 존속기간 및 갱신의 문제가 나와요.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5군데 나오는 존속기간 및 갱신이 규정이 다 달라요.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해서 어떤 조문들이 있을까? 자, 존속기간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존속기간은 계약기간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계약기간은 원래 당사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는데 다만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는 걸 위반하지는 말아라. 그 차원에서 말했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최장과 최단. 최장은요. 몇 년 넘지 못한다. 니들이 계약기간을 뭐 1년으로 정하든 3년으로 정하든 5년으로 정하든 상관없다. 그런데 10년은 넘지 말아라. 이런 걸 최장. 이렇게 말해요. 최장.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 못한다. 야, 니들이 계약기간을 뭐 30년으로 정하든 50년으로 정하든 10년으로 정하든 상관없는데 적어도 5년보다는 짧게 하지 못한다.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할 때는 5년 이상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최단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5개 중에 최장이 규정된 것도 있고 최단이 규정된 것도 있고 둘 다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앞으로 구별해 나가셔야 돼요. 자, 최단, 최장. 몇 년보다 연장하지 못한다. 몇 년보다 길게 하지 못한다. 최단. 몇 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존속기간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지상권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
일단 최장은 규정이 없어요. 최단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여기서 30년, 15년, 5년은 구별을 뭐 가지고 하느냐? 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가지고 구별해요. 30년 이상 견관, 건물 또는 수목 소유, 이게 30년 이상. 15년 견고하지 않은 건물, 목조 건물, 그 15년 이상. 나머지 건물이 아닌 공작물 5년 이상 이렇게 났어요. 만약에 이거보다 짧게 정했어. 예컨대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계약하면서 20년으로 정했어. 30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20년으로 정했어. 그럼 30년으로 연장. 이게 280조입니다. 이렇게 지상권은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고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 그 조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91페이지에 보면 280조 1항 계약으로 존속기한을 정할 때는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만약에 2항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 이걸 최단 존속기간에 한다. 그 정도. 됐죠? 자, 두 번째 갱신. 이 재계약을 말하는데요. 일단 민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민법에. 약정갱신, 이 합의갱신을 말합니다. 법정갱신, 이 묵시적갱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갱신. 뭐 통신사나 뭐 이렇게 계약을 해놨을 때 한 달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이 있죠. 그게 묵시적갱신, 법정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고요. 특별법에 갱신 요구권이라는 갱신이 있어요. 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가면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당사자가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 등 갖고 있고 일정한 계약 기간이 정해졌어. 그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 이때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특별법까지 포함하면 총 4종류가 있는 거예요.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그 중에 약정갱신은 합의로 갱신은 합의. 자, 이거는 어디든지 인정이 돼요. 문제는 요게 있는 게 있고 요게 있는 게 있고 특별법 이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 어떤 거냐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자,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봐요.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갱신조 가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수단이 2개가 있어요. 갱신 청구권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요. 이게 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민법엔 요 3가지 방법이 있더라요. 나머지 갱신 요건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가서 볼 거예요. 자, 민법상으로 재계약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 지상권은 약정갱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84조. 법정갱신은 없다. 근데 이게 있다. 283조. 자, 그래서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를 좀 이해를 해봅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어. 지상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존속기한이 끝났어요. 각과 을이 존속기한을 정했어요. 30년 이렇게. 근데 그게 끝났어. 끝났는데 을 소유 건물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 이때 을
계약을 연장하고 땅을 사용하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까요? 연장하지 않고 건물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고 싶을까요? 보통 연장하고 싶겠죠. 그죠? 물론 을은 이제 됐다. 건물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을이 만약에 이 땅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재계약을 하고 싶어. 그럼 갱신을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 갑이 승낙을 하면 갱신합시다. 그럽시다. 그럼 이걸로 가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을이 갱신합시다. 갑이 그럽시다. 그럼 이걸 약정갱신으로 하는 거예요. 합의갱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갑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갑이 거절하면요. 을은요. 그래? 그럼 건물을 사라.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갑한테. 이거 거절을 못해요. 이거는. 갑이 이거 거절 못해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을이 갱신을 청구하게 되면요. 갑은 고민 좀 해야 되죠. 그죠? 왜? 거절했다가는 건물을 사야 된다니까 무조건. 갑은 고민되겠죠. 그거를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갱신을 심리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단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거절 못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사라! 그럼 사야 돼요. 갑은 일방적인 거예요. 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일방적인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일방적인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 그래서 지상권의 갱신과 관해서 92페이지에 보면 약정갱신이 있고요. 2번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283조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 설정자, 즉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즉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사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사라! 청구했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라! 라는 청구권은 일방적인 거다. 그걸 뭐라 한다? 형, 성, 권. 그래서 오른쪽에 형성권이 나와 있죠.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 권리. 권리자가 타인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 갑과 을이 갑소유 땅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계약 해제권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게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존속기한이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민법상 갱신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한 규정이 있고 갱신은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뼈대예요. 입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쭉쭉 넘어가십니다. 자, 95페이지 가면 특수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지상권장에 구분상권이 있습니다. 구분상권은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자, 갑소유 땅, 을소유 땅, 갑소유 땅이 있어. 근데 갑소유 땅과 요 땅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갑이 여기에 사장실이 있어. 근데 여기 부사장실이 있어. 한 번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불편하죠?
여기 구름다리로 연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계약하면 되죠. 뭐라고 계약해요? 네 땅 위에 10m부터 20m까지만 내가 사용하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소유 땅, 지상 10m부터 20m까지 그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생겨요. 그런 걸 뭐란다? 구분, 지상권.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지하 또는 지상 특정 공간만 사용 수익할 목적의 지상권. 그걸 뭐라 한다? 구분, 지상권 이렇게 부르죠. 자, 반면에 밑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죠. 분묘기지권은요. 보세요. 갑소유 땅에 을이 분묘를 설치해. 분묘가 뭐예요? 묘지. 그걸 을이 설치해. 그리고 이 분묘를 소유해. 을이. 즉 갑소유 땅 을 소유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지는 뭐냐? 공작물로 봐요. 공작물. 건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을이 이걸 소유해. 근데 소유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 땅, 이 분묘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수호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 이걸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 이걸 분묘 기지라 그래요. 분묘의 바닥면을 뭐라 한다고요? 분묘 기지와 주위의 빈 땅, 공지.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 플러스 주위의 공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 합니다. 근데 이건 민법에 없어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관습법상 권리 이렇게 되죠. 이런 걸 분묘 기지권이라 합니다. 의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에 대한 제사나 수호나 봉사 등을 목적으로 분묘 기지와 주위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동그라미 2번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물권, 이걸 뭐라 한다? 분묘 기지권. 어떻게 취득하는지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성은 있는데 됐고요. 어쨌든 지상권은 요 정도 어떤 권리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취득하는가 해서 법정사건의 개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 및 갱신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기본적인 서대, 존속기한 2종류, 갱신 3가지, 그 중에 지상권은 뭐가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특수지상권은 2가지가 어떤 권리인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권은 개념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이 역은요, 인력자를 써요. 인력자. 그런데 번역은 편익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어떤 게 지역권이냐? 2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고 공로가 있어요. 이 갑소유 땅이 맹지라면요, 아까 주의토지통행권이 있었죠. 그죠? 이게 맹지라면 주의토지통행권을 통해서 통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럼 물론 이렇게 통행하면 되죠. 근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을소유 땅을 통하면 공로로 금방 나가. 그래서 안 되겠다.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이 통로를 확보해요. 그럼 이 통로 잘 보세요. 갑 통행할 수 있죠. 갑의 가족들 통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갑의 친척 통행할 수 있겠죠. 친구, 택배, 음식 배달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을소유 땅에 있는 이 통로는 갑소유 땅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통로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갑이 경작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물이 안 나와요. 을소유 땅과 계약을 맺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소유 땅은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런 걸 뭐라 한다? 지역권. 여기서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결국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그죠?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 주는 땅을 승역지라 한다. 물을 끌어오는 걸 용수지역권, 통행하는 걸 통행지역권, 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양가로 예, 반가로 2번. 이런 걸 지역권이라고 하는구나. 자, 오늘은 찻대고 포대고요. 지역권이 뭐냐?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즉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의 관계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사람이 취득을 해요. 지역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그런데 이 지역권은 그 사람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땅을 위한 권리가 되는 거예요. 땅. 토지가 사람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한다. 그 정도.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한다. 그리고 지역권은요, 이런 존속기간이라든가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전세권입니다. 요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요. 다만 이 전세권은요, 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하고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주택전세 같은 거. 우리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살 때 전세, 또 뭐 반전세, 또는 월세, 뭐 이런 형태로 거주하죠. 자, 그 중에 전세, 아파트 전세. 이거하고 지금 보는 이거, 같은 거냐? 전혀 다른 거예요. 저 주택전세는요, 우리 보통 그 주택, 타인 소유 주택을 전세 계약을 통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 전세권 등기라는 걸 보통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거의. 거의 안 해요, 전세권 등기라는 걸. 요거를 우리 대법원은 미등기 전세라고 하고요, 임대차로 봐요. 뭐로 본다고요? 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 전세는 그냥 주택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단순한 주택 전세, 임대차 계약 관계에 뭘 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관계. 그래서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이건 물권이고요, 여기서 임차는 채권밖에 없어요. 임차권이라는. 제가 지난주에 물권과 채권 구별하자 그랬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등기까지 해야 되는 권리인 반면에 우리가 흔히 하는 주택 전세는 단순히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임대차에 불과하다. 그런데 두 개를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다가 똑같은 내용도 있어요. 거의 토시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같은 걸로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권리라는 거, 전혀 다른 계약관계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이란 게 뭐냐? 오늘 의의를 좀 생각해 봅니다. 303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전세권은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 하나가 전세금을 꼭 지급해라. 누가? 전세권자가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여기서 설정자란 부동산 소유자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자는. 자기 부동산에 타인에게 지상권이나 전세권 따위를 설정해 주는 사람. 이런 게 설정자가 됩니다. 이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두 번째, 전세권자는 이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요. 여기에 용도에 따라 사용세가 용도에 따라 사용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자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수익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면요,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 반환.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는 이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무슨 경매? 임의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임의경매가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 목적물을 경매 넣는다 그랬죠. 이 경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강제경매, 하나가 임의경매. 자,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가. 이때 일반 채권자는요, 채무자 부동산을 바로 경매를 못 넣는다 그랬어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아라. 소송을 제기하고 성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매를 넣는다 그랬어요. 이걸 강제 경매를 한다고 했어요. 아까 가압류에서 말씀드렸죠. 반면에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는요,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임의경매라고 해요. 이때 전세권자도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목적물을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타인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또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무슨 경매? 임의경매에 넣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배당받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용익물권이 주된 기능이죠. 담보물권이 종된 기능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98페이지 밑에 보면 의의가 있죠. 그 의의에 세 가지 개념 요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등기 전세하고는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세권의 뜻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성질이 있는데요.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양가로 1에 반가로 1에 보면 목적물이 타인 부동산이죠. 그죠? 그런데 양가로 2에 반가로 1번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타인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외. 자, 이런 걸 전세권이라 한다. 자, 두 번째, 전세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자, 다시 한번 두 가지 중에 하나.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 뭐하고 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다시 나온 거야. 어떤 게 중요할까요? 법률 행위가 중요해요. 왜? 전세금 꼭 주라 그랬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타인에게 돈을 줄 때 국가가 법에서 강제로 주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당사자가 계약으로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계약으로 주는 게. 계약을 통한 지급. 그래서 전세권은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한 취득 중에서 99% 법률 행위로 취득해요. 자, 그래서 법률 행위란 게 뭐예요?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두 번째, 부동산 물권이죠. 계약은 법률 행위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 등기 꼭 하란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그래서 의리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이 부동산 등기부에 반드시 전세권자 을 등기가 돼야 돼요.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또 하나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전세금 지급.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전세권 취득 세 가지. 계약, 등기, 전세금 지급. 그래야 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99% 이렇게 취득합니다. 전세권. 예? 포인트가 등기와 전세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100페이지에 보면 전세권의 취득이라고 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 가운데 있는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담보물권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미리 할까? 불가분이 뭐예요?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가분이 뭐예요? 나누는 거. 불가분은 못 나누는 거. 자, 아까요. 여기 보세요. 지역권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자, 갑이 지금 여기 통행 지역권을 갖고 있거나 용수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갑이요. 이 요역지에 대한 권리하고 요 지역권을 따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지역권만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권만. 없겠죠. 갑이 요 지역권만 병한테 팔아먹어요. 소유권은 지가 갖고 있고. 그럼 이게 뭐야? 갑은 이걸 사용 못하고 병은 요것만 있고 이건 권리가 없고. 그럼 이 지역권은 쓸모없죠. 다시 한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담보물권 보세요.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을은 갑에게 반드시 뭘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전세금. 자, 전세금을 1억 준 게 있어. 근데 나중에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을은 이 전세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경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세권은 나중에 이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을은 이 1억 전세금 채권하고 이 전세권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불가분성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 갑이 만약에 9천만 원만 돌려줬어. 9천만 원. 그럼 을은 건물을 경매를 넣을 때 1,000만 원만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10분의 1만 경매 넣으면 될까요? 전체를 경매 넣어야 될까요? 전체를 경매 넣어야 돼요. 왜? 아니,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이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체를 경매를 넣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그래서 불가분성이라는 건 원래 뭘 나누지 못하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지역권과 담보물권에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100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불가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은 이렇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갑소의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갑이 이렇게 9천만 원을 갚고 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을 때 을의 저당권은 A 토지를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면 전부. 이거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이렇게 불러요. 자, 밑에 4번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얘가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갑과 을은 계약을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까 뭐라 했죠? 해제권. 기억나세요? 형성권에서 봤었어요.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약속한 날째 대금을 안 준다. 그럼 갑과 을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계약을 소멸시켜야 된다. 그걸 해제권이라 한다. 그런데 그 해제권이 지금 공유기 때문에 얘한테도 해제권이 있고 얘한테도 해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얘가 해제를 해버렸어. 그럼 계약 전체가 해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을도 해제해야 되지. 공유 토지잖아요. 갑만 계약을 해제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질 않아요. 갑도 해제하고 을도 해제를 해야 돼. 즉 해제권자가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 전원이 해제를 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만 해제해가지고는 해제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걸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란 뭘 나누지 못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그게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중에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란 말이죠. 담보물권에 불가분성이 있단 말이지. 그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 뭐냐?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를 경매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전세권도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 여기 존속기한 및 갱신. 전세권에도요,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312조와 313조가 있어요. 자, 앞으로 이 조문을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까 존속기한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최장과 최단. 그러면 101페이지에 보면 전세권 존속기한의 양가를 312조 1항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전세권 존속기한은 몇 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뭐 1년으로 정해도 되고 2년으로 정해도 되고 3년으로 정해도 돼. 그러나 그 기한은 몇 년은 못 넘어? 10년. 최장 10년 이렇게 되죠. 만약에 넘으면 단축. 그죠? 그런데 이 항을 봤더니 건물 전세권만. 자,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는데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을 정할 때 1년보다 짧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적어도 몇 년, 1년 이상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 최단 1년. 그죠? 그래서 전세권에는 최장 10년이 원칙이고 단 건물 전세권만 최단 1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당사자가 기간을 안 정했어요.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어.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돼요. 그리고 313조가 있어요. 313조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한다.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달이 지나면. 설정자가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통고하든 6달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아까 지상권하고 다르죠? 달라요. 자, 두 번째 갱신. 자, 갱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전세권에는. 약정갱신이 312조 3항.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때도 10년 넘지 못한다. 이 약정갱신이에요. 자, 중요한 게 법정갱신입니다. 4항. 그런데 312조 4항도요, 건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아까 최단도 건물로 시작했어요.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101페이지 두 번째 칸, 네모, 312조 2항. 건물에 대한 건물로 시작하죠. 다시 312조 4항도 보세요. 건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 전세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2조 2항과 312조 4항은 건물에만 적용, 건물 전세권에만. 자, 두 번째. 법정갱신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그 요건이 뭐냐? 102페이지 그 312조 4항을 봅니다. 다 보시면 머리 지진 납니다. 요렇게만 보세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가.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여기서 딱 끊으세요. 딱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으로 쭉 가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만 연결하세요. 가운데 거 읽으면 머리가 치진나요.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읽지 말라 그래 놓고 또 뭐라고 돼 있는지 물어보고 자빠졌네.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머리가 빙빙 돈단 말이죠. 끊으라 말이지. 다시 한번.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전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무슨 통지인지 몰라도 돼. 뭔 통지를 안 했대. 말을 안 했대. 뭐 나가라 이런 말을 안 했대. 그러면 만료한 때 갱신한 걸로 봐요. 여기서 갱신의 조건이 있겠죠. 이전 전세권하고 똑같아. 그런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 그게 312조 4항이죠. 볼게요. 세 번째 줄, 기간이 만료된 때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존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다시 313조가 적용이 되겠죠. 313조가 뭐였어요? 소멸통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전세권이 그래서 존속기한하고 갱신이 조문이 좀 거지 같아가지고요. 시험에 자주 내요. 이 조문 자체를. 전세권에는 최장 10년,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소멸 통고, 6달 지나면 소멸해. 자, 여기 한 세트. 갱신, 약정갱신 있고 법정갱신이 있는데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그 효과, 기존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이 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딱 그렇게 세팅을 딱 해 두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세팅을 해놔야 안 헷갈립니다. 아직 3개나 더 남았어요. 존속기한 갱신이.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지상권 존속기한 및 갱신, 지역권은 없었고 전세권의 존속기한 및 갱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용익물권 3가지는 개념하고 특징하고 취득하고 존속기한 및 갱신, 요 정도 세팅을 딱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냥 듣고 한번 넘어가세요. 집에 가서 막 복습할 생각하지 마. 괜히 해봐야 머리만 아파. 아니죠. 그래도 한 번은 듣고 오셔야지. 그죠? 자, 담보물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계약법은 이제 다음 주에 또 기본적인 개념을 쭉 체크하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자꾸 해주셔야 돼요. 누가 빨리 익숙해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면 점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의를 자꾸 들어서 누구보다 먼저 빨리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